여러분의 소중한 예.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. 탄핵 심판이 구독, 좋아요는 이제 사랑입니다. 두 번째 변론 기여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변론이라고 해야 돼요. 예, 첫 번째 되겠죠. 변론입니다. 예. 예, 1차는 뭐 윤석열 안 나와서 4분 만에 끝나버렸으니까. 공전됐고요. 예. 우선 이날에 윤석열 변호인단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일단 저는 조대현 변호사가 들어올래 깜짝 놀랐어요. 제 앞에 이제 디귿 일보 기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조대현 맞냐고. 그런데 설마 아니 조대현 변호사가 왜 윤석열 측에 가담해가지고 저기 나오냐고. 조대현 변호사의 평소 성향이 어떤데요? 아니 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헌법재판관 하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인물로 안 봤는데 많이 망가졌구나 그동안에. 많이 보통 망가진 게 아니던데요. 울먹거리셨어요. 그러니까 심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뭐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장광설을 하시다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빠지는 걸 보면서 야, 저 양반까지 저렇게 됐구나. 이어서 그 정상명 검찰총장 그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었잖아요.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예, 임명했을 분도 돌아가 있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 야, 윤석열이 도대체 뭐길래 저 양반이 저렇게 평생 살아왔던 철학과 지조를 저렇게 버리자 싶어가지고 7억인가요? 변호인단 7억 걸고 모집했는데 그 돈인가? 네. 돈의 힘? 그러기에는 굉장히 나름 신념 있게 얘기하던데요. 그 특히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는 시간에 네. 그 계엄 선포한 것은 자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서 해제하라고 통보해 준 것이다. 이런 거를 듣고 누가 설득이 됩니까? 근데 이거를 버젓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랬어요. 야, 졌어. 윤석열을 진짜 확실히 보내려고 하는 건가? 이걸 듣고 어떻게 어느 누가 설득되겠어요? 그래서 변호인들이 엑스맨인가 뭐 이런 얘기도 저희들끼리 그러니까요. 진짜로 보내려고 하는 건가? 그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헌법재판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극우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. 근데 윤석열은 그러면 탄핵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. 어제 더 높아졌습니다. 변론을 보면서 거의 재판관 전원 8분의 재판관들이 심지어 뭐 정영식 재판관의 그 이제 장광설 변호인들의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그 장광설에 이어서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 아닙니까? 예. 아니 그러면 선관위는 당신들이 그 저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는 건 알겠고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그럼 그 국가 세력이라는 이유가 뭡니까? 그러니까 어버버버 했죠. 어버버했어요. 어버버버 하니까 그럼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라. 예, 답을 못 하는군요라는 취지입니다. 그걸 보면서 거의 게임 끝났구나 싶더라고요. 포고령 1호 국회 정당활동 금지 이게 이제 명백한 위헌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거는 정치활동 금지시킨 게 아니고요. 반국가 활동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. 그러니까 반국가 활동이 뭔데요? 어버버버. 아니 그 반국가 활동이 뭔데요? 어버버버. 이게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예산을 삭감을 했니까 뭐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고 뭐 탄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설득력이 없죠. 그게 무슨 반국가 활동으로 그 받아들이는 국민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. 이런 거는 먹힙니까? 예를 들어서 포고령 1호 김용 의원이 과거 계엄령 포고령을 베끼다가 잘못 베낀 거다. 근데 윤석열 그걸 못 봤다. 이런 거 먹혀요? 윤석열이가 저기 수정했다는 걸 다 인정했잖아요. 24시간 통금 심야 통금하는 거. 김용현이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지.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바로 김용현 측에서 이제 반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? 네. 대통령이 수정한 거다. 그럼 대통령이 다 보고 나서 인지하고 통과시킨 건데 무슨 문제냐.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간에도 네. 사실상 앙금이 시작이 된 것이다. 서로 싸우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김용현에게 범행을 미루는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 포고령이라는 것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 인정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쵸. 자료인데 증거인데 그 부분을 관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. 베낀 거다. 이렇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용현이 베낀 거고 잘못 베낀 거고 네. 나는 못 봤다. 간과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. 못 봤다. 1호에 1번인데 어떻게 못 봅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를
이걸 누가 믿겠어요? 중요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 이제 우리나라 포고령 중에 유신 포고령이 네. 있었고 그다음에 5.17 비상경 확대 포고령이 있었어요. 네. 그 1호 포고령이 다 마치 김용현은 옛날 거 뺏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네. 얘기했는데 국회에 대한 국자도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새빨간 거짓말하는. KBS에서 어제 보도했더라고요. 아, 국회 활동 금지를 하는 내용은 포고령이 없다. 없습니다. 네.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그러니까 뺏긴 게 아니죠. 베낀 게 아닌 거죠. 예. 그게 베낀 거면은 그 의사들 처단. 전공이 안 들어오면 처단한다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입만 잘 먹어 정말 사실을 말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기 이름 빼고는 없어요. 이름도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. 조사받을 때. 이름도 얘기 안 했다는 거지.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?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유리창 깬 것은 국회 유리창 깬 것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다. 이게 어떻게 먹힐 거라고? 그런 거를 심판 헌재 재판관들이 보면 이거 의견서로 낸 거잖아요. 이게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도저히. 설득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그 법률적으로 네. 그 법률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좀 법리적으로 좀 다투어야 그러니까요.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야 이게 공방이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나 연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으로써 재판관들한테 전혀 어필이 되지 못하는 뭐 다툴 잘못된 범위가 없어요, 본론 보니까. 활동이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재판부들의 심증이 정영식 재판관을 포함해서 좀 나온 것이 강제 변론 종결이라는 거예요. 이 말하다가 그만하시오 이거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대현 뭐 저 정상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그 양분은 워낙 그냥 베테랑들이고 원로 법조인들이니까 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는 거 들어주다가 예. 뭐 앞으로 10분만 더 얘기해주게 하겠다. 그러고 나서도 계속 부정선거 그 얘기를 하니까 강제로 그만하십시오 이제. 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 헌법재판 그 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첫 번째 변론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웬간하면 할 말 다 뭐 몇 시간이 되더라도 당신 논리가 뭐요? 예. 뭘 그만 좀 다투려고 해라 하죠? 이제. 너 그렇게 그만 얘기해. 들어줘야 되는데 예. 그만 좀 해 이제. 첫 번째 재판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뭐 재판장이 문영배 재판장 뭐 제가 너무 잘 아는데 합의가 없으면 나머지 7분의 재판관들과 합의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즉 공감대가 좀 형성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그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.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원래 2월 4일까지 이제 변론기일을 정했잖아요. 예. 그럼 그 뒤에 5번 그동안 정했는데. 5번 그 뒤에 과연 몇 번을 할 건가 했는데 역시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6일, 11일, 13일 세 번을 더 그렇습니다. 세 번 했죠. 네. 총 8번이 되는 거예요. 총 8번인 거죠. 13일에 끝나지 않을까 변론 네. 종결을 그래요?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? 저는 그런 느낌 사실은 받았는데. 그 전에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다섯 명. 그것도 그다음에 중요하고. 저쪽에서 신청한 김용현 네. 증인신문 기일을 모두 다 잡았거든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례 더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가지고 사실은 더 할 게 없고 수사 기록이 지금 거의 다 맞죠.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. 많이. 그래서 그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는 증인을 다 부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지 않고도 증거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은 사실관계 거의 다 확정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 날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어제 했었습니다. 박근혜 탄핵 예. 심판 때는 17번인가 했잖아요. 예, 17번 변론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그 절반으로도 끝날 수 있다? 그렇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박근혜 그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예.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수사 기록 인증 등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예.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얼마만큼 그 재판부가 받아서 원래는 이제 보낼 때 그 탄핵 소추인 쪽 대리인이 지정을 해서 가져옵니다. 예.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다 가져와요. 다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이제 가져왔을 거 수사 아니겠습니까? 기록들. 수사 기록을. 예.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때 개의 검찰과 사건. 특검밖에 없어요. 근데 여러 이번에는 새 주체가 있었으니까 뭐 중복된 신문이 많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 그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기소했다. 무슨 죄로 기소했다 내용밖에 없어요.
아, 다 무슨 보죠. 얘기냐 쓸모없는 얘기다. 아, 그런 사람이시죠. 예, 그러니까 결국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죄목으로 검찰이 유죄로 인정해서 기소했다라는 것만 설치가 돼 있어요.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뭐 내란죄에 뭐 누가 어떻게 진술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첫 번째 증인신문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곽종근 특수연사령관 얘네 이 사람 두 사람의 증언을 듣겠다라는 얘기거든요. 예.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여러 사령관들까지 있고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한 김용현을 지금 어제 어느 날짜 할 거냐 대질신문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결국 이 증인신문 끝나면 그게 한 2월 13일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변론 종결이 될 가능성 그럼 한 열흘 정도 평의하고 최종적인 합의하고 선고하는데 열흘 정도 그럼 2월 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네.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박근혜 때 막판에 증인 막 신청했잖아요. 그 이제 저 피청구인 측에서는 증인 신청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은 직권심리주의이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은 적절히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지금 계속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한두 명 정도는 더해 주더라도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월 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 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박근혜 당시하고 똑같이 2월 초 정도 되면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소장이 그때 나옵니다. 네. 그럼 공소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 죄의 성립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는 거거든요. 검찰 단계에서. 그러면 사실관계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따른 사실관계 확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한 사실 심리, 사실에 대한 확정은 끝난다. 2월 초가 되면 공소장이 들어오면. 윤석열 쪽에서 무더기로 증인을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시간을 늘려보려고 할 텐데. 박근혜 때 제 기억으로는 50명 이상 맞아요. 네. 했는데 받아들인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은 없었죠. 뭐 최순실하고 뭐 네, 몇 명밖에 예, 없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중에 몇 명은 받겠지만 이걸 무한정 들이는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. 마찬가지로. 예, 물론입니다. 그리고 지금 피의 청구인 측에서 유리한 증인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특별히 신청할 만한 아니 증인들이. 김용현 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. 앙금이 생겼죠. 왜냐하면은 그 포고령 가지고 다툴 거 맞습니다. 아니에요. 예. 포고령은 윤석열 검토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. 저쪽에서는 난 검토 안 했어. 네가 잘못 뺏겼잖아. 그러니까 유리한 증인 아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윤석열의 작전이 김용현으로 사실상 수계를 밀고 자기가 중요임무 종사자 내지는 부하 수행자 정도로 자기는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작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김용현은 튀죠. 아니, 대통령께서 다 하라고 했고 다 허가하지 않으셨습니까?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.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변수인 그 구인 체제 있지 않습니까? 네. 구인 체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22일이니까요. 22일 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했던 그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. 별도로 이제 민변 등 또 우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이 지금 낸 헌법 소원이 있어요. 그 사건의 가처분, 사건의 변론기일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9명의 완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명하는 거거든요. 최상목 대행이 안 따르니까. 그래서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판결이 있습니다. 최상목 대행은 마흔여 헌법재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뭐 시행해라라는 그런 주문에 그러한 그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달 말이면 완전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헌법재판소가 22일 필요적 변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며칠 내로라도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통상적으로는 변론하고 나서 뭐 한 2주, 뭐 2주, 3주 이렇게 후에 결론을 네. 내지만 이 사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니고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 시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며칠 내로라도 그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고 1월 생각합니다. 말 늦어도 2월 초 이렇게. 네. BBK 건 때 15일 만에 결정한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22일 날 하고 바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예상대로라면 2월 초쯤에 구인 체제가 완성되고
그 체제 아래서 한 달 이내에 아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. 예. 그러니까 2월 13일 전에 재판관 임명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 변론기일 다 끝나고 나서 임명이 되면 또 갱신해야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 제기하겠죠. 문제 제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갱신의 문제도 있고 하기 갱신이라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. 네, 그 전에 재판관 임명은 되었으면 합니다. 그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 이전에 끝내야 한다.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 이제 재판관이 한 명이 보충이 되면 그 동안에 1월 달부터 했던 변론을 다시 그 재판관이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을 다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. 근데 그거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해도 그럴 할 수도 수도 있죠. 있는 사안입니다. 그렇게 갱신이라는 받아들이진 것은. 않겠지만 네.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조차 피하기 위해서 빨리 해버릴 것이다. 그럴 것 같아요. 헌법재판소가 논란 속에 들어가는 거를 원천적으로 지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아예. 문영배 재판장 이제 저 헌법재판소장 대행 진보입니다. 뭐 확실한 진보. 그다음에 정영식 주심 확실한 보수입니다. 확실합니다.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예. 굉장히 정밀해. 그래서 미리 다 피청구인의 입장까지 다 생각하고 기록까지 다 정밀하게 보고 나서 재판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정영식 판사가 제가 악연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제가 그 진행하는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. 꼼꼼하고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. 보수일 뿐이지. 근데 그분도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을 사실은 질타하는 듯 하나 여기가 포인트야 하고 찔러주는 건데. 맞죠. 한 두 번 그랬죠. 예, 포인트 이거를 준비해야지. 어제도 그랬고. 어제도 그거거든요. 방구가설이 뭐란 말이냐.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가 설명해야지. 뭐 엄한 소리 하고 있냐.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찔러줬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이 어버버버 하더라고요. 근데 없어. 정영식 재판관이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사실은 헌법재판 어제 이제 제가 변론기일에 끝까지 살펴본 제 감상으로는 저분들은 무슨 보수 진보를 떠나서 되게 헌법주의자들이다. 되게 헌법적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쨌든 시대적 책무 이런 걸 굉장히 그 지금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. 네, 좋은 말씀. 예, 그래서 헌법이 위반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신다. 이 우리가 헌법의 최고로 권위 있고 우리가 내는 결론이 뭐 국가를 위한다거나 어느 쪽을 위한다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에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자, 두 분은 당연히 탄핵소추단에 포함되신 분으로서 네.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생각이 맞길 저도 바라고 하지만 저는 의심하면서 끝까지 의심하면서 정영식 재판관이 네. 진행은 나이스, 예. 결론은 정반대 뭐 뒷박 뭐 이런 그런 사례를 전통적인 사례들이 있었죠.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단이 정영식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려내나 보다 우리한테 참 우호적이네 라고 했다가 정반대 판결을 내리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관상이 근데 바뀌었더라고요. 관상이 제가 관상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온화해졌어요. 그래서 네, 저는 깜짝 끝까지 놀랐어요. 의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겠고 예, 그러십시오. 그건 중요한 겁니다. 두 분은 이 헌법재판관들은 그럴 리가 없다. 헌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러분의 하실 소중한 분들이다. 의견 댓글 계속 부탁드립니다. 주장해 구독, 주시고 좋아요는 그 사랑입니다. 주장도 계속 전해드리고 저는 계속 의심하고 네,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예, 같습니다. 역할을 분담하는 네. 것으로. 자, 두 분을 앞으로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또 계속 모시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커플 탄생입니다.